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MAP 추정이랑 슈링키지 추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실제 기계학습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중치 감쇄라는 웨이트 디케이라는 방법을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디케이는 결국에 정교화 기법의 일종인데요. 정교화 강도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도 뒤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 감쇄라고 일단 부르는 이 웨이트 디케이는 주로 다항식 회귀에서 발생하는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실 딥러닝 모델도 일종의 다항식 회귀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웨이트 디케이 방법을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딥러닝이나 다항식 회귀에 이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다항식 회귀, 뭐 딥러닝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우에 과적합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샘플이 하나가 있다라면은 그 샘플을 피팅하는 직선을 그려서 완벽하게 직선과 샘플의 에러, 레지듀얼이 0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모델의 방정식은 y는 w x 플러스 b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샘플의 개수가 두 개일 때에는 마찬가지로 직선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세 개일 때를 가정을 하면은 세 개일 때는 이제 직선을 쓰지 못합니다. 이 세 개일 때 이제 직선을 써서 이 세 지점을 모두 다 지나가는 직선을 그릴 수는 없죠. 그래서 두 개일 때까지는 직선을 써서 이제 표현이 가능하지만 세 개일 때는 이제 직선, 하나의 직선으로 이 세 포인트를 레지듀얼을 모두 다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y는 wx 플러스 바이어스라고 했을 때 파라미터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파라미터가 두 개가 되겠고 이런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경우에는 샘플이 이렇게 세 개 있을 경우에는 직선으로 이 한 개의 직선으로 모두 다 지나가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모델을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죠. w1 x1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w2 x1 플러스 바이어스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3개 만들면은 이 3개의 포인트를 다 동시에 지나가는 2차 방정식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 그러니까 즉 샘플의 개수랑 파라미터의 개수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파라미터의 차원의 개수가 샘플의 개수보다 커지는 순간에 같거나 커지는 순간에 우리는 정확하게 오차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오차를 0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트레이닝 셋, 지금 이제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 셋에 대해서만 오차를 0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이제 샘플이 다섯 개 있는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우리가 얘를 잘 설명하는 모델은 사실은 이런 직선 방정식이고 나머지 레지듀얼은 약간의 오차라고 관측 오차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오차 방정식 같은 걸 그려서 이런 모델을 이제 세워가지고 모두의 샘플이 다 0이 되도록, 그러니까 또 모두의 이제 샘플에 대한 오차가 다 0이 되도록 정확하게 이 샘플들을 다 지나가는 어떤 선분을 만들면 이 모델은 나중에 새로운 포인트, 이 지점에 대해서 완전 이제 알맞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내놓을 것입니다. 관측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예측치가 우리가 원래 이제 선형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것과 맞지 않는 그런 식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오버피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의 개념은 우리가 그 트레이닝 셋을 너무 잘 맞추려고 한 나머지 그때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너무 많게 설정을 해서 트레이닝 셋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오차가 굉장히 작지만 앞으로 관측될 미래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오차가 큰 경우를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 회귀에서는 이런 오버피팅이 방금 얘기했듯이 데이터 포인트, 샘플의 개수에 비해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결국에 훈련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에 좋지 않은 예측을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웨이트 디케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가중치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가 점점 낮아지도록 하게 이제 로스 값에 추가를 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웨이트 디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대로 이제 사전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웨이트라는 수치, 웨이트의 절대값을 0으로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rgmin 해가지고 이 로스 값, likelihood랑 네거티브 likelihood랑 이제 웨이트 디케이를 동시에 최적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 결국 선택되는 웨이트는 이 likelihood를 최대화하려고 하면서도 웨이트의 수치, 절대값 수치를 낮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그민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그걸 만족시키는 W를 찾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방정식 자체는 뭐 오차 방정식을 그대로 그려서 이렇게 피팅을 하게 되는데 웨이트를 줄인다라는 말은 얘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차 방정식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든 오차를 다 최소화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오차를 조금 더 존재하는 방향으로 만든다라는 게 결국 웨이트의 절대값을 줄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의 차수는 바꾸지 않는데요. 근데 그때 웨이트의 개수의 절대값, 웨이트의 절대값만 바꿔가지고 이 곡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웨이트 디케이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의 절대값 수치가 낮아지면은 실제로 어떤 방정식에서 그 극단적인 이렇게 곡선이 나타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의 L2 놈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W 벡터에서 각 원소의 제곱을 하고 모두 다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제 웨이트 디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딥러닝이나 이제 선형 회귀 이런 많은 머신러닝 모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W에다가 이 WL2놈에다가 람다라는 어떤 파라미터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 람다는 우리가 설정하는 값이고요. 인간이 뭐 0.1이나 뭐 0.01이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람다를 크게 설정을 하면은 이 가중치에 대한 페널티가 더 커져가지고 모델이 좀 더 단순하게 되겠고요. 이 람다의 수치를 작게 설정을 하면은 페널티가 좀 더 작아져가지고 모델이 이쪽에 집중해서 합승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클리우드가 좀 더 커지도록 학습이 해서 이제 모델이 좀 더 복잡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디케이 방법은 모델을 가능한 단순하게 만들되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복잡하게 하라라는 원칙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통계학에서 중요한 원칙인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것을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선형 회귀에 적용한 리치 회귀, 리치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다항식 리치 회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항식 회귀에서 우리가 예측 함수는 아래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각각의 x의 차원에다가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얻게 되겠고요. 이 각각의 x 차원은 우리가 x1부터 x의 제곱, x3제곱, x의 d제곱까지 그리고 x의 0제곱에 해당하는 1까지 해가지고 이 일종의 뻥튀기한 x 데이터에다가 웨이트 매트릭스인 W 벡터를 곱해줘가지고 내적을 해서 만드는 게 바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다 라고 이전 챕터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 샘플의 개수랑 데이터의 차원이랑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만들었을 때 이때 D차원, 우리가 D차원까지 만들 텐데 이 D차원이 샘플의 개수랑 비슷한 혹은 더 넘는 경우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앞서 봤었던 웨이트 디케이의 람다 값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이 그래프,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는 람다를 0으로 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람다를 0으로 한다라는 뜻은 웨이트 디케이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데이터에 과도하게 맞춰져 가지고 매우 불규칙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딱 직관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런 약간 2차 방정식꼴을 따라간다. 그리고 이 오차들은 약간의 관측 오차에 해당한다라고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차원을 크게 만들어서 21개의 샘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건 뭐 한 10차원 정도가 되겠죠.
10차원 정도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매우 불규칙한 곡선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여기 데이터 포인트를 보면은 우리가 x가 한 0.5 정도 되죠. x가 0.5를 인풋시키면은 y가 10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맞는 정답 값은 대략적으로 여기가 되겠죠. 이제 0.5를 인풋했을 때는 한 1 정도가 나와야 맞는 정답 값인데요. 우리가 0.5를 인풋하게 되면은 10이라고 fx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모델의 오차가 굉장히 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웨이트에다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해서 웨이트 디케이를 적용한 형태가 이제 다음과 같은 B와 C의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 차수는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웨이트만 우리가 줄이는 방식으로 웨이트 디케이의 람다 값을 커지게 해서 이렇게 람다 값을 0.00019로 둔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곡선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웨이트의 절대값을 작게 만들게 되면은 차수는 똑같더라도 이렇게 웨이트의 그 작은 절대값은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예측값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아웃풋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번 같은 경우에는 람다 값을 1.1 정도로 굉장히 좀 높게 나온 경우가 높게 둔 경우가 되겠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은 곡선이 이제 차수는 뭐 10차원으로 똑같은데 되게 좀 부드러운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이 예측 값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점에 대해서 예측치를 더 이제 잘 뽑아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람다 값을 전부 다 다르게 해가지고 트레인 에러랑 테스트 에러를 각각 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값을 어떻게 했을 때 트레인 에러가 어떻게 되고 테스트 에러가 어떻게 되나 관찰을 해보면은 람다 값을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로 했을 때 테스트 에러가 제일 낮은 값을 보이고요. 10의 마이너스 7승부터 한 10의 마이너스 1승까지는 다 비슷하게 테스트 에러가 낮아집니다. 대신 람다 값을 작게 할수록 트레인 에러는 이제 더 좋고요. 트레인 에러는 더 낮고 람다 값을 크게 할수록 트레인 에러는 이와 같이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트레인 에러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관측되지 않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더 작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 에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테스트 에러가 더 낮은 람다가 뭐 마이너스 10의 7승부터 한 10의 1승까지를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람다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를 선택하는 것은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앞에 봤듯이 람다가 작으면 우리가 봤었던 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이것은 과적합을 초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람다가 크면은 사전 분포, 즉 프라이어에 가깝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돼서 오히려 과소적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어를 웨이트가 0이다라고 세팅을 해놓고 하는 게 바로 웨이트 디케이였었죠. 그래서 이를 생각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0일 때에는 정교화를 전혀 하지 않고 이때에는 훈련 데이터만 고려를 해서 라이클리후드만 최대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좀 그 훈련 데이터만 잘 맞추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람다가 매우 큰 경우에는 정교화항이 지배적이게 되어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대부분 0에 가깝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델이 너무 단순해져가지고 데이터의 패턴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과소적합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람다 값을 찾아야 되겠고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검증 세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데이터, 우리가 가진 트레이닝 셋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한 개를 이제 진짜 트레이닝 셋으로 부르고요. 한 개를 검증 데이터 셋인 밸리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둘 다 정답 값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얘만 이제 진짜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얘만 학습에 참가를 시키고 얘는 학습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측될 데이터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관측이 됐긴 하지만 미래에 관측될 데이터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관측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바로 밸리데이션 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 개의 람다 값을 선택을 하고요. 각 람다 값에 대해서
이 트레인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각 람다 값에 대해서 이 밸리데이션 셋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셋에서 이 밸리데이션 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람다 값을 선택하는 게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종종 우리가 대부분 그 트레이닝 셋을 둘로 나눌 때 80%를 진짜 트레이닝, 20%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에 람다 값을 일단 후보를 여러 개 만듭니다. 그래서 람다가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 10의 마이너스 4, 10의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의 뭐 제곱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람다 값의 후보를 만들고요. 각각의 이제 모델이 있겠죠. 이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그 80%의 진짜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각각 훈련을 시킵니다. 각각 훈련을 시켜서 웨이트가 이제 각각 찾아지게 되겠죠. 이때 웨이트는 서로 다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각각 만든 모델에 오차를 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만든 모델에 대 가지고 오차를 재보면은 모델 수만큼 오차가 나오게 되겠죠. 그 중에서 오차가 제일 낮은 애를 우리가 좋은 람다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제일 오차가 낮았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때 웨이트가 가장 좋고 이 모델이 가장 좋다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과정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교화된 경험적 위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오른쪽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냥 관측을 하면은 우리가 이 라이클리후드랑 어떤 정교화항 이 두 개를 더해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 봤었던 웨이트 디케이 수식을 모든 데이터셋의 샘플에 대해서 이 값을 평균을 내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R 람다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R 람다가 있을 때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세타가 있고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세타를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람다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이 세타, 즉 웨이트 파라미터죠. 웨이트 파라미터를 찾아서 가장 좋은 웨이트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그 람다 주어진 상황 내에서 가장 좋은 웨이트 파라미터를 찾아서 그 웨이트 파라미터가 바로 람다 세타 D 트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람다가 여러 개니까요. 람다 세타 D 트레인이 여러 개가 되죠. 람다 10의 마이너스 5제곱 또 있을 것이고요. 람다 뭐 10의 마이너스 4제곱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람다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겠죠. 다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밸리데이션 리스크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밸리데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세타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은 웨이트를 가지고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을 해서 R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세타가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찾은 세타를 바탕으로 각각의 람다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세트로 얘를 다시 계산하는 게 되겠죠. 그때의 값이 이제 R 람다 밸리데이션이 될 것입니다. 얘도 이제 람다의 개수만큼 있게 되겠죠. 우리가 설정한 람다의 후보군만큼 R 람다 밸리데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옵티멀 람다, 즉 가장 좋은 람다는 람다 중에서 가장 낮은 애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후보군 람다가 S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람다를 얘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람다가 가장 좋은 람다이다 라고 찝는 것이 옵티멀 람다를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최적의 람다를 선택을 했으면은 전체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선택한 람다로 다시 모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때 세타가 우리가 결정한 웨이트 매트릭스이다 라고 두는 게 그 다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 매트릭스랑 그 정교화 항에 해당하는 람다 값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한 이제 밸리데이션 셋 방법은 매우 이제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애초에 트레이닝 셋의 샘플의 개수가 작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를 검증 세트로 분리하는 것이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신뢰할 수 없는 추정으로 이어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샘플이 100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80대 20으로 나눠서 20개를 검증 데이터로 놓고 80개를 트레이닝으로 놓게 되면은 그때 80개의 샘플로 가지고 복잡한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면은 또 거기서 오버피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20개를 사용해서 검증을 한다면은 그 20개에 또 오버피팅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과정 자체가 오히려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샘플의 개수가 작은 경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교차 검증, 영어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교차 검증 중에서 이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의 이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체 트레이닝 셋을 K개의 균등한 집합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K가 5일 때에는 우리가 5개의 동일한 샘플 개수를 가지도록 이렇게 5개의 집합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특정 몇 개의에만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검증 데이터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시도에서는 이 빨간색만 검증 데이터로 쓰고요. 나머지 4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80%의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머지 20%의 데이터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서로 다른 그 앞에서 나눈 집합에 대해서 검증 데이터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나머지로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이 빨간색으로 검증 데이터를 쓰는 이 횟수를 5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5번 반복을 하는 게 이 5번의 이 런으로 이루어진 이 그림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은 하나의 실행을 나타내고 빨간색 부분이 해당 실행에서의 밸리데이션 셋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이제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한 번씩 검증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모델 성능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차 검증 위험은 여기에 있는 수식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앞에 봤었던 비슷한 수식인데 이때 DK라는 것이 이제 바로 K번째 폴드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K라는 것이 K번째 폴드 나머지 모든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타 람다 DK라는 것, 즉 얘는 우리가 그 K폴드를 제외한 데이터로 학습된 매개 변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후에 우리가 람다를 선택을 할 때 전체 모든 폴드에 대해서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선택된 람다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재학습을 시켜서 걔를 우리가 얻은 세타로 쓰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 반복을 하고 보통은 이 람다 값을 평균을 낸다든지 혹은 가장 좋은 람다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교차 검증은 R 세타의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교화된 경험적 리스크를 추정치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정교화된 추정치의 불확실성 측정치는 제공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개의 수치로 우리가 그 R 세타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R 세타의 추정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 이 방법 원 스탠다드 에러 룰, 즉 평균의 표준 오차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의 표준 오차는 추정량의 샘플링 분포의 표준 편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치 R세타를 계산을 했을 때 그때 이 R세타를 여러 번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걔에 대한 이제 분포가 또 이제 생성이 될 것이고 R세타의 분포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되겠고요. 결국에 이제 경험적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경험적 평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세타 즉 이제 표준 편차를 샘플의 개수의 절대값 이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스탠다드 에러 그 뮤의 스탠다드 에러는 표준 편차를 샘플의 개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차 검증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뮤 해시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K개 폴드에서 얻은 성능 측정치의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때 이 세타 해시라는 것은 그 K개 측정치의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때 n이라는 것은 그때는 이제 폴드의 수 K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 선택을 할 때 이제 표준 오차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추정된 위험이 최소 위험에서 1표준 오차 이내인 모델 중 가장 단순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가장 복잡한 모델, 즉 람다 값이 가장 작은 모델이 A라고 두게 되겠고요. 얘가 이제 람다 값이 좋은 모델로 선택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R 세타가 가장 낮아가지고 우리가 그 해당 람다를 쓴 모델이 바로 A 모델이라고 했을 때 얘의 이제 SE 뮤를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잡한 모델,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이 이제 B라는 게 있을 때 이 B라는 모델은 A보다는 좀 더 단순한데요. 근데 이제 이 B라는 모델은 대신 이 민 R 세타가 아니었고 이제 R 세타가 이 위에 있는 애보다 좀 더 컸다라고 해봅시다. 선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A라는 게 복잡한 모델이 선택이 됐고 더 단순한 모델인 B는 선택이 안 된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모델 A의 성능에서 모델 A의 성능인 R 세타에서 이 표준 편차인 이 SE 스탠다드 에러 뮤를 계산을 했을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범위 안에 이 B의 R 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는 가장 좋은 모델인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하는 것을 원 스탠다드 에러 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룰은 결국에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니라 조금 더 단순하지만 조금 덜 좋은 모델을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복잡한 모델보다 단순한 모델이 조금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제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단순한 모델을 선택하는데 그 단순한 모델을 선택할 때 만약에 그 조금 더 단순한 모델이 우리가 선택한 가장 좋은 모델보다 그 표준 편차 이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하고, 근데 이 가장 좋은 모델, 우리가 선택한 A라는 모델이 B라는 모델보다 좋은데 또한 유의미하게 좋다. 즉 SE 뮤가 그 범위가 R세타를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가장 좋은 모델인 A를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모델의 안정성이랑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겠고요. 특히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아서 샘플의 개수가 작거나 노이즈가 많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 원칙을 적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 중에서 가장 단순한 모델을 선택하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